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여러분한테 건강하고 또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린란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남의 나라 땅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겠다고? 그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팔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땅을 지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인가요? 약간 의문은 있지만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또 그린란드 측의 사정도 있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또 끝부분에서는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란드 총리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무테 에게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37세, 1987년생인데요. 상당히 젊지요. 이 사람이 신년 연설에서 덴마크로부터의 독립과 식민주의 족쇄 제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폭탄 발언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폭탄 발언까지는 아니고 다만 그 뉘앙스가 상당히 좀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맥락을 바깥에서는 트럼프의 제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달에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를 위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적었는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상 이제 뭐 외교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 원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되든 안 되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거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특징은 있습니다. 덴마크는 일단 반응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반응이었고요. 에게데 총리, 그린란드의 총리는 당시에도 12월 달에도 그린란드는 팔지 않는다, not for sale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딸려 나온 말이 약간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 국가와의 협력과 교역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 국가라고 할 때에는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볼 의향은 있다. 하지만 우리를 팔 생각은 없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거래를 할 생각은 있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로 들리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있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꼭 통치권을 미국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덴마크의 영향력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원할 텐데 그것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비친 거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해온 역사는 아주 상당히 깁니다. 1867년부터 구체적으로 미국 국무부가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를 사려고 탐색했던 내용이 기록이 남아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1946년에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억 달러의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금괴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덴마크에 제안을 했습니다. 안 팔았죠. 1945년에도 오원 브루스터라는 상원의원이 그린란드는 군사적인 필수품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1946년 이때 합참의 그린란드를 구매를 지지한다는 국무부 관료의 발언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셋 다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재편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냉전시대 동안에는 다소 이렇게 수그러들어 있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인데 2019년 8월에 그린란드 구입에 관심이 있다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에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레리 커들로 당시 국가경제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 생각이 처음은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온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런 구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프랑스령이었던 루이지애나 이번에 뉴올리언스의 트럭 테러 사건이 났었던 그 지역이 원래는 프랑스령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렌치 쿼터라고 부르고 그 프렌치 쿼터가 이번에 테러가 난 그 버번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입니다. 근데 그 지역도 사실은 원래부터 미국 것은 아니었고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미국이 샀습니다. 만약에 그린란드를 사게 된다면 그 이후에 가장 큰 토지를 구매하는 그런 거래가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그린란드가 어떤 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그린란드 처음 들여다봤어요. 좀 지금까지는 그린란드가 어떤 땅인지 우리가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잘 없었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단 인구는 매우 적습니다. 5만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90%가량이 이누이트 원주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인 동질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약 80% 땅이 지금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을 보통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뭐 개간한다든가 뭐 농작물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10세기 정도에 노르만인의 정착지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게 정착지가 근데 조금 커지다가 그 다음에 14세기 정도에는 상당히 쇠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의 왕권이 통합되면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권리를 덴마크에 노르웨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이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배경인데요. 이후에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이제 지내오다가 지난 2차 대전 때에는 덴마크가 한때 나치 독일 산하에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전쟁 승리로 인해서 미국이 이 덴마크를 포함한 이 지역 전체를 임시 점령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건설해 두었던 미군의 군사 기지가 아직도 그린란드에 남아있고 그것이 미국이 지금 여기 이 지역을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후에도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획득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을 했고요. 사실 자기들이 덴마크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굉장히 균질한 어떤 동질적인 민족주의적 집단이기 때문에 1979년에 투표를 통해서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얻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로부터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현재 이 나라의 국내 소득은 상당수가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작물을 개간하기도 마땅치 않고 주변에서 이제 수산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꾸려나가고 있고 특히 수출의 대다수는 수산물입니다. 그린란드가 무역과 안보의 요충지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보는 그 세계 지도, 세계 전도 있잖아요. 메르카토르 공법에 의한 세계 전도 그걸로 보시면 왜 그린란드가 그렇게 요충지인가에 대해서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세계 전도를 여기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다가 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도저히 저도 잘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대륙은 북미 대륙, 캐나다가 있고 그 아래에 미국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대륙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극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그린란드가 이쪽을 가로지르는 어떤 항로가 있게 된다면 이 바닷길이 지금은 상당히 얼어 있습니다. 빙하가 많고 그래서 쇄빙선이 필요하고 쇄빙선이 필요하면 훨씬 이제 물동량을 오가게 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불안정하죠. 만약에 뭐 날씨가 아주 안 좋다거나 이러면은 스톡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빙하가 풀리고 좀 더 우리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비용을 낮출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가는 항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경로를 이 트레이드 비스타스라는 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구본을 위에서 찍어본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하고 비슷하게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린란드가 있고 여기 이쪽이 이제 캐나다인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있고 베링해가 이쪽에 있습니다. 베링해와 여기 아이슬란드가 있는 이 지역 베핀 베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이쪽과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 항로가 여기가 이렇게 보아야 보이는 거죠. 이제 메르카토르 그 큰 세계 전도로는 잘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본다면 아 여기 그린란드와 이 주변에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겠구나. 특히 북극이 녹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군다나 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국제 해운 항로가 열릴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그린란드 빙하의 97%가 지난 7월 달에 나흘 동안 일제히 녹았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굉장히 더울 때 빙하가 녹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 현상이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딱 열리게 되고 또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금, 은, 뭐 구리, 우라늄 그리고 수많은 희토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향후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12개 이상의 광산 부지를 지금 현재 탐사 중이고요. 석유 시추도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11%가 그린란드 지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거대한 미군 기지가 2개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대전 때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에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한 우주 시설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 분야를 공략하고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역시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미국도 물론 땅덩이가 아주 넓지만 북극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리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전략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유로 같은 생각을 다 다른 사람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도 이 일대를 북극해 일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 실크로드 전략을 했었는데 그때 극지 실크로드, 폴라 실크로드 전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또 러시아도 여러 신경이 좀 분산된 상황이지만 그들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여기에서 이제 순위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린란드가 독립은 가능한 곳인가? 독립이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중에서도 독립을 원한다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60에서 70%에 달하고요. 덴마크조차도 그린란드의 독립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독립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를 팔겠다, 안 팔겠다 이런 말을 할 계제조차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덴마크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 권리도 있고 또 원하는 비율도 높은데 왜 독립 안 하고 있나요? 돈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덴마크에서 그린란드는 사실 매번 보조금을 받는 나라입니다. 연간 8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데요. 이게 큰 돈은 사실은 아닌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 사이즈에서 봐도 1조 원도 안 되는 정도의 돈은 어떤 특정한 정책을 위해서 큰맘 먹고 써야 하긴 하지만 못 쓸 정도의 돈은 아니긴 한데 그린란드의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5만 6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이 돈이 아주 큰 돈이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수입이나 이런 걸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곧장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된다면요. 이 보조금이 국가 수입의 50% 그리고 GDP의 20에서 25%가량을 차지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에게데 총리가 미국과의 거래에 열려있다는 뉘앙스를 담아서 말한 것은 만약에 이러한 보조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8천억 원이 무슨 큰 돈이겠어요? 지금 연방정부 예산을 보면 뭐 6조 달러가 어떻고 1년에 미국이 찍어내는 국채 규모가 2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근데 지금 8천억 원이면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8천억 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미국 돈으로 하면 뭐 10억 달러 이 정도면 충분한 거잖아요. 보조금의 문제 이것을 대체해 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덴마크와의 관계가 있고 또 그린란드가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미국에 종속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거래의 문제가 된다면 거래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린란드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 지역의 요충지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네, 지난 3일은 미국 의회가 개회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의장을 새로 선출을 했는데요. 마이크 존슨 의장이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마이크 존슨 의장인데요. 굉장히 지금 트럼프의 신복으로 자리 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존슨 의장이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이 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투표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의회 개회한 이 장소에서 새로 뽑는 하원 의장이 되려면 과반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이크 존슨 의장이 재선임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219석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220석이었지만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219석이 되었는데요. 218표를 가지면 그게 과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면 의장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1차 투표에서 이탈표가 3표나 나왔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존슨 의장을 지지한 사람은 216명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공화당 의원들이 다른 사람을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존슨 의장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래서 그때 어두운 얼굴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존슨 의장의 화면을 제가 이제 보다가 하도 재미있어서 캡처를 한 부분인데 2차 투표가 곧바로 열려서 간신히 그 3명 중에 2명의 표를 가져왔고
그 덕분에 218표를 얻어가지고 다시 하원 의장으로 재선임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왜 그러면 3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또 2표는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것은 앞으로 공화당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보여줍니다. 일단 2표를 가져온 배경은 트럼프가 그 두 사람한테 각각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시간 끌지 말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골프 치다 말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한테 전화를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돌렸고, 한 사람은 절대로 존슨은 찍을 수 없다고 공언을 했고 실제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트럼프가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219표 중에 한 표는 이탈하더라도 218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탈파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토머스 매시라는, 좀 전에 절대로 나는 존슨을 찍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존슨을 찍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가까운 사람이라서 존슨을 싫어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존슨이 공화당의 가치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슨을 찍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하고 야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FBI 예산에서 미국인에 대한 감시를 승인했다는 점. 이것은 아마 근데 이제 안보의 이슈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세 번째는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연방정부 예산,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던 그때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그때 그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냐면, 처음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어떤 방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어깃장을 놓았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넣어서 다시 투표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은 정부를 작게 만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산 낭비를 줄여야 된다, 지출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쪽이고, 민주당은 통상 이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나 이런 이유로 지출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방향에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슨 의장이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했습니다. 양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의회니까 굳이 받아앉지 않아도 되지만, 워낙 지금은 트럼프의 힘이 센 상황이고, 존슨은 이제 트럼프에게 종속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존슨 의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새로운 안건을 올리긴 했습니다. 부채 한도 폐지하는 안건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공화당 의원 중에 38명이 나는 그 법안에 도저히 찬성을 할 수가 없다고 이탈을 했고, 당연히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달에 부끄러운 투표였다. 존슨 의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는 공화당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한 이탈파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동조하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슨 의장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탈파의 논리는, 이번에 존슨 의장을 지지하게 된 결국 그 의원들의 논리는, 한 가지는 지금 6일 날에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로부터 당선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판을 흐트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서고 또 찍어주고 이렇게 해준 거죠. 하지만 내부에 이러한 반발의 기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마음 바꾼 두 사람은 누구였느냐? 랠프 노먼하고 키스 셀프라고 하는 의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전화를 받고 마음을 변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한테 연방정부 예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경 안보에 관해서는 예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슨 의장은 이제 당선되자마자 바로 4일 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의장은 지금 트럼프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의 의회 사이를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조정 법안을 원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 조정 법안이란 말은 이제 우리한테는 좀 낯선 표현이지만 예산 조정이라고 하는 법안이고, 이것은 기존의 법안들을 조정해서 트럼프의 공약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던 어떤 예산, 버짓에 관한 부분을 약간 조정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의 통과 기준이
상원에서 51명만 가지고 있으면, 과반만 가지고 있으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그리고 기존의 법안을 어떤 법안을 폐기하거나 조정할 때 필요한 60명보다 훨씬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이 우회로를 이용해서 트럼프가 많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예산 조정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트럼프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앞서서 공화당 지도부 존 슈온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패키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스켈리스라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하고 존 슈온하고 둘 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자. 왜냐면 우리가 시기가 달라야 된다. 하나는 빨리 할 거. 빨리 하는 거는 국경 강화하고 국방 문제이고, 우리가 감세 연장 같은 중요한 이슈도 있는데 그런 경제 사안은 조금 하반기에 천천히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초반에 빠르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을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당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나로 합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래 예산 조정은 사실 1년에 한 개의 패키지만 통과시키는 것이 의례입니다. 2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3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양당 간의 어떤 조정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사실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나누면 두 번째 거는 해를 넘길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하원에 그래서 세입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2번 시도하면 두 번째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나로 가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존슨 의장이 가져온 메시지는 트럼프가 하나로 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하자면 이제 세입위원장 같은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 채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는 이 정책 패키지가, 예산 조정 패키지가 좀 더 오래 천천히 시간을 걸려서 나올 것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관심사인, 우리나라에 특히 관련된 부분이 많은 IRA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예산 조정 절차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들도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면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어떤 행정명령이 나오는 부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법안으로 통과되는 본격적인 부분은 좀 더 후반기에, 이번 올해 하반기 쪽에 그런 일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쪽에 정책이 실제로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간의 시간을 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